업무 너단 2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라이브 인터뷰를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인터뷰의 첫 손님으로 우리 언시국의 그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부영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직함을 갖고 계시죠? 예. 예, 뭐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랑 네.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네. 겸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러저런 일이 또 관여된 게 있습니다. 동아투위 위원장도 지금 현직이신가요? 예. 그러시군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41년생, 만 81세이시죠? 아니 42년생이죠. 42년생이군요. 네. 만 80. 만 80이시죠? 네. 올해 이제 9월달 되면 네. 81세. 네. 만. 그러시군요. 네. 이 언시국 회원들은 아주 잘 아는 선배입니다만은 혹시 뭐 젊은 시청자 중에는 1987이라는 영화에 나온 선배님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현역 기자 때 이제 선배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안보, 경제 등에서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한다. 이번 이 한미일 정상들의 만남 총평 내지 촌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를 일본 돈과 일본 이니셔티브로 미국에 이걸 채택했다고 봐요. 오히려 일본이 뒤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미국은 특히 미국의 군산 목합체나 보수 세력을 받아들였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패전국이 됐잖아요. 네. 패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시 한반도 쪽이나 동남아나 심지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루려고 했던 그런 꿈이라고 그럴까 영향력이라 할까 이런 것을 쇠퇴하는 미국을 외피를 씌워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 테프트 카스라 밀약이 그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쪽의 구식민 본국들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와 대륙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진출하도록 만든 거라면 네. 그거보다도 이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일본이 추구하려는 거는 카스라 테프트 밀약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용어를 좀 빌린다면은 신대동아 공영 뭐 이런 그림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미국을 이용해서 활용하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꿈이 야무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죠. 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 외교의 패러다임을 이제 윤 정권이 이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전국에서 사실 뭐 내치 쪽으로는 별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외교 혹은 남북 관계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좀 과용해서 남용해서 네. 그래서 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얻은 후에 총선을 통해서 약진하겠다 이런 밑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 동의가 없는 패러다임 변화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 동의가 없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이것뿐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생존 조건, 한반도의 생존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아무래도 분단된 작은 나라고 미국과 일본은 강대국인데 그들과 합의한 것이 우리를 크게 제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제일 큰 일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서 대립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들이 대립하는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모이는 게 한반도
중간이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다들 기억하시지만 그 임진 7년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이나 뭐 가깝게는 이제 한국 전쟁 이런 것이 다 국제전 아니에요. 강대국들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그 에너지가 집적이 되면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국제 전쟁인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한반도 안에 사는 한반도 주민들이 겪은 거예요. 피해는. 이런 일들이 또 이 한미일 북중러가 한반도에서 대결하면 또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 사람들이 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우선 그 대통령 자신이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분 같아요. 아까 일본의 어떤 전전의 자기들의 꿈을 다시 미국이라는 쇠퇴해가는 제국을 활용해서 다시 복귀하려는 이런 야무진 꿈을 가졌다고 전 보고 있는데요. 중국도 어느 정도 그런 걸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조금 이 유럽 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자기 분수를 넘는 과도한 그 한반도 남쪽 사람들의 운명을 그냥 그 강대국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도 지난날의 한국이 아니잖아요. 네. 꽤 세계화되고 뭐 알 거는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아는 국민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운명을 마치 그 맹수 입에 던져 넣듯이 네.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뿐더러 제도 차원에서도 좀 의회가 국회가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 남북관계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뭐 외교 안보라든지 아주 복잡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아무 개념이 없는 그 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 옆에 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주로 이 미국 쪽에 중요한 연구센터 쪽에 있는 연구원들이 일부 외신에 얘기한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요번에 합의된 사항이 한국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요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경우엔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것을 또 변경을 시킬지 모르는데 그럼 붙들어 매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그렇죠. 합의다 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그 삼국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을 낸다든지 무슨 뭐 원칙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놔도 이거는 조약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으로 한 정치적 발언이지 이것을 불가역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집권 세력이 등장하면은 그건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연구소나 특히 미국의 백악관의 그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합의한 거를 자기들에게는 요담 바이든 대통령 선거하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유리하다고. 네. 그리고 기시다도 여기서 한국을 하여튼 일본과 외교 안보 동일체 같은 걸로 묶어놨잖아요. 네. 한일 관계를 일종의 준 군사 동맹으로까지 끌어올려 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재무장 네. 또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관여 가능성 이걸 이제 열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말하자면 요구도 못 하고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우리 이 국민들로서는 굴욕적이기도 하고 아이 동의할 수 용납이 없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 한미일 정상회담 도중에 따로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어야 돼요. 뭐 그 독도 문제라든지 일본의 표기 문제라든지 동해 일본의 표기 문제라든지 뭐 과거사 문제 중에 지금 제대로 일본이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후쿠시마 핵 폐기수 그 방류 문제라든지 네.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부 지금 내일 그 핵 폐기수를 방류한다는 그렇죠.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쪽에서 내년 총선이 임박해서 핵 폐기수를 방류할 경우엔 한국 선거에 불리하니까 좀 일찍 방류해달라 이렇게 한국 쪽에서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내일 아마 핵 폐기수를 방류하면서 일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유심히 봅니다. 항상 그들은 세계 여론이나 일본 국내 여론에 불리한 일을 저지를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국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들이 양해한 거로 해주시오 라고 일본 쪽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럼 내일 핵 폐기수를 방류할 경우에 일본은 뭐 이럴 거라고 봐요. 아, 이건 한국이 양해를 해서 방류를 하는 거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어떻게든지 한국 쪽에다 이렇게 좀 떠넘겨서 자기들에게 오는 책임을 좀 경감시키려는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항상 일본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그걸 앞당겨달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불리한 말하자면 악재가 될 것을, 거를 네. 그때 가까이 하지 말고 앞당겨 하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일본이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해달라고 그랬다. 네. 폐기 방류하는 핵 폐기수 방류하는 거를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양해했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하는 거예요. 책임을 한국과 함께 지게 만들려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빌미를 이제 제공했고요. 글쎄 이제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내년 총선쯤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잊어버릴 거다라고 희망을 하는 건데 아마 국민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테프트 가치라 미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근데 보통 가스라 테프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테프트를 앞세우는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일본이 이미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예요. 아직 우리는 그걸 차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은 서구가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침략해 오기 전에 일본은 이미 상당히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동남아 쪽에 도망가서 거기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다시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신 남하하는 제정 러시아 세력을 일본이 막고 그걸 막으면서 너희가 조선반도나 그때 당시 조선반도나 만주 쪽으로 진출하는 건 너희들이 해라. 이게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적극적으로 제안한 건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필리핀을 미국이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해한 거 아닙니까? 양해한 거 아니라 그것이 하라고 그런 셈이죠. 네. 우리 쪽으로 내려오지 말고 북쪽으로 그러니까 가서. 지금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국익이 걸린 그런 국제 사회에서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뒤통수 맞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선조 말에 그리고 망국시대 그때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알 만큼 다 알잖아요. 미국이 우리 은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이 그 옷깃을 잡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짓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고와 보이질 않죠. 네. 그리고 뭐 이건 뭐 다 아는 일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뭐 시진핑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가서 만나든지 뭐 그 국무장관이 가고 뭐 옐렌 그 재무장관도 가고 자기들끼리 맘 놓고 그래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미국에 얼마든지 접촉을 하고 또 일본도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가서 만나고 기시다 총리와 김정일 국무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남북을 꽉 막고 있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긴장 고조되고 마치 자기들끼리는 북한하고도 만나고 뭐 미국의 그 무슨 병사한 사람이 월북을 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미국이 북에다 요구하고 있고 또 멀리 딴 나라에서 안 보이는 데서 북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몽골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서. 근데 우리는 완전히 남북이 긴장하고 그 서로 철천지 왼수처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미국, 일본의 그 태도가요. 너무 속배예요. 그런데 그걸 꼭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우리가 남북 간에 뭐 옳은 자세인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여쭤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동북아 질서의 그 변화 속에서 남북한 내지는 주변국의 시민, 혹은 시민사회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일본에서 사실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일본 측이 한국을 뒤통수를 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이렇게 좀 긴장 고조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사도다, 나쁜 길이다 이렇게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일본의 그 시민운동 쪽에서도 일본 평화헌법은 전쟁을 포기한 선언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유사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뭡니까 저 군사대국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걸 일본 국민들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화헌법이 그대로 온전히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아마 멀지 않아서 여기서 긴장이 고조되고 뭐 일본도 자꾸 그렇게 군사대국화 되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와 일본의 평화헌법을 유지하거나 또 일본이 군사대국화되고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면은 그걸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전 뭐 일본과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22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그 5개국과 함께 한 20여 개국의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모여서 자기들 목소리를 낼 거예요. 이거는 너무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일변도로 세계를 몰고 가니까 이 개도국들도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15차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복잡해요. 마치 한국은 선진국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주로 그 미국, 일본, 유럽, 뭐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선진국들하고 거기 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도 뭐 엄밀히 그들이 보기에는 식민 지배를 받은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이 된 나라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 아주 제일 높은 기술은 아니더라도 차상위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에서
많은 걸 알고 싶어해요. 한국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지금도 그 개도국 같은 데 보면요. 한국의 에어컨, 뭐 테레비, 냉장고 최고로 치거든요. 정말 부러워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공외교를 하고 해서 또 북도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남북 간의 개발도상국, 브릭스 이런 쪽을 통해서 대화의 접점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절대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도 이제 실리를 찾아서 가는 게 다극화된 국제사회 속에서 각 나라들이 취하는 외교 방침이란 말이죠. 마치 그 우리는 뭐 미국, 일본 아니면 뭐 다른 나라하고 상종을 안 한다는 이런 방식의 정말 검사다운 그 외교는 안 돼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나라 개화기 때 하여튼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하여튼 뭐 서양의 일원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인상의 되잡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동맹하고 좀 같이 뭔가 도모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미일 중심의 어떤 그런 외교에 치중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한테요. 우리는 백인이 아니면서도 마치 백인이 된 것이냐 하는 유색인종에 대한 정말 그 죄받을 그런 편견 의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박혀 있어요. 네. 매일 서부활극이나 보고 이러다가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언론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정권 들어서서 외교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쪽이 이제 말하자면 예. 전문이신데. 우리 언론이 말이죠. 아마 우리 이 국장도 브릭스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 보도한 거 보셨어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뭐 이 네. 5개 중요한 나라들이 그 밖에도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투르키예, 이란, 사우디, 에집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걸로 모이거든요. 자원도 부국이면서도 식량 부국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끊고 지내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좀 미일과 그 나라들이 사이가 안 좋다니까 유럽하고도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다 식민 본국들이었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는協力을 한다고 그래도 이 식민지 본국이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국가 이익으로도 난 이제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더 안전해졌다고 하는데 선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나 하고 뭐 좀 한국 사회 안에 좀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은 겁을 내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뭐 약소국에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막 침공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그렇게 자기들로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침공을 했지만 얼마나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한국 한반도에서도 북이나 뭐 중국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침공을 하겠어요? 아마 미국이 북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북에 대해서도 그런 침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폭격을 하거나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무기를 많이 들여놓고 사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외교 방침을 실시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그 평화공전 대신 더 이상 핵무기를 이 수준 이상으로는 그 개발하거나 축적하지 않는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야 될. 특히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지 미국이 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서 뭐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든지 북한과 미국, 일본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어서 평양에 미국, 일본의 대사관이 들어가고 진남포와 원산에 미국, 일본의 영사관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 뭐 북도 미국의 그 일본의 그 공관을 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전쟁 위험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현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전쟁은 막는 일이면서 또한 앞으로 비핵화로 가는 길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안 하고 그냥 무기를 쌓아놓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래서 사태를 끌고 간다면 한국 입장이 제일 난처하죠. 여기는 지금 중국하고 교역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네. 저는 동맹 중독 같아요. 모든 중독이 안 좋듯이 동맹 중독도 안 좋다고.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공영방송을 이제 장악하려는 그 윤 정권의 이런 그 기도가 아주 노골화되고 방송적 거의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처한다고? 저는 요즘 참 비감한 생각이 듭니다. 그 1975년에 우리가 동아일보에서 뭐 대량 해직됐잖아요. 뭐 조선일보도 그때 32명이 해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목이 잘린 채 50년이 가까우는데도 사과 한마디 뭐 이렇게 복직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 뒤에 1987년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언론 노조 운동이 활성화되고 각 그 언론사마다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랬는데 그나마 싸움을 하다 잘린 사람들이 다시 또 복직이 되고 또 잘렸다가 또 복직이 되고 이렇게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길게 보면은 우리처럼 이게 잘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평생이 망쳐져 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좀 복귀도 되고 그랬는데 긴 눈으로 보면 저는 한국의 뭐 민주주의라든지 언론 자유라든지 지금으로서는 깜깜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진전이 되어 왔다고 보여요. 그래도 우리 같은 초기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담 총선이나 정권을 뭐 어떻게 독재 정권으로 바뀌기 위해서 또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옛날에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이런 시대를 돌아보면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 말로가 처참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언론이 지금 당장은 뭐 깜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산 80년 이 세월을 보면은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그 투쟁, 집념 이러한 것이 많이 바꾸어 놓고 있다. 네. 지난 2016년, 17년에 촛불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세계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제도적 개혁이라든지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걸 쟁취해냈잖아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남들은 뭐라 그럴지언정 세계적으로도 민주심으로서 요만큼의 흠이 없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또 만들어낼 거예요. 네. 공감을 하면서도 지난 3.1절 날 전국 비상시국회의 첫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오신 이제 언론인 선배가 내가 나이 80에 이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외침을
외치러 거리에 나설 줄 몰랐노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뭐 북받치는 감정에 그럴 수는 있어도 저는 낙관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첫 라이브 인터뷰 우리 언식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병 선배 여러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오늘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후로 여러 말하자면 비중 있는 분들이 라이브 인터뷰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선투위원장 지내신 신홍범 선배 또 남영진 전 KBS 사장 라이브 인터뷰가 예정돼 있고 9월 13일에는 권태선 전 박무진 이사장 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라이브 인터뷰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언식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